안녕하세요. 안녕한 경제투자론 회원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 내용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날로 가열화되고 있지만 또 트럼프가 또 중간중간 립서비스도 어쨌든 계속 화해하고 있다, 협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또 키워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 중심으로 되었던 세계 경제 질서가 미국이 이제는 미국 우선주의를 하면서 세계 경제 질서가 기존의 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어떤 의미인지 특히 우리 개인과 기업인들한테 이것이 미래 20, 30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전달하기 위해서 만약 미국이 없다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해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에는 늘 시대적 기회가 있습니다. 그 시대적 기회는 그 시대의 흐름을 먼저 읽은 사람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그 시대적 흐름의 현재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영향력 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약 이 세상에 미국이 없다면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트럼프가 이렇게 막 오락가락하고 헷갈리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어쩌면 이런 트럼프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모든 국가, 모든 국민들한테 전달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동안 미국이 해왔던 역할이 뭐고 앞으로 미국의 이런 역할이 없었을 때 전 세계 시민들한테 미치는 인생, 삶의 변화가 뭔지 아마 개개인은 그 정도로 생각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잠깐 그런 시간을 같이 가져보겠는데요. 일단은 전 세계가 우리가 지금 70몇 억 인구잖아요. 전 지구가. 우리 70몇 억 인구가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면 국적, 민족, 피부, 성별 모든 거 상관없이 그냥 우리 지구인들이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이라고 했을 때 미국이란 나라는 장남의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장남은 그 집안의 기둥입니다. 하필이면 그 장남이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요. 능력도 뛰어났고 굉장히 또 장남으로서의 그런 개방, 큰 그릇, 모든 걸 포용하는 또 이런 문화, 마인드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장남 역할을 해왔어요. 근데 그걸 저처럼 공부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걸 시대적 흐름 그리고 국제 질서 이런 전문 용어로서 미국의 이런 전 세계 주도되는 국제 질서를 우리가 계속 저처럼 연구를 해온 사람들은 너무나 익숙한 거지만 그냥 일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걸 느끼지 못하고 공기처럼 존재하는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당연한 세상으로 받아들이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러한 미국의 변화가 쉬운 말로 하면 장남이 너무 지쳤다. 장남 안 하겠어. 나 내 인생만 살겠어. 내가 왜 이렇게 이 많은 인구들을 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책임지며 살아야 돼. 내가 너무 힘들어. 나도 나만 내 건강 나의 이익 나만을 위해 남은 인생 살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밑에 동생이 쭈루룩 있는 거예요. 전 세계 200몇 개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200개 되는 나라들이 운명이 어떻게 될까? 이게 장남이 200몇 명의 형제 동생들을 먹여 살렸는데 갑자기 이 장남이 내 인생 살 거야 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난 몰라.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일단은 굉장히 이게 전문적으로 제가 강연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처럼 되게 쉽게 말해 줄 수도 있는데 일단 조금 전문 용어를 펼쳐가면서 제가 중간중간 쉬운 예를 들면서 설명드리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국제경제, 국제정치에서 굉장히 주도적 역할을 해왔고 2차 세계대전 후에 세계경제 질서는 미국이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도 그렇고 IMF, 세계은행 이러한 세계적인 금융기관 이런 것들이 다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1차, 2차 세계대전 치르면서 온 그런 문제점들을 어떤 세계 규칙 기반의 질서 속에서 돌아가게 하도록 만들어진 체제가 이런 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서 미국 주도로 만들어지니까 항상 리더는 뭔가는 희생해야 돼요. 뭔가는 희생해야 되죠.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 국제 질서와 경제 시스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금융면에서는 세계 중앙은행 역할을 한 거예요. 미국이 연준이 돈을 찍잖아요. 미국 연준이 돈을 찍으면 그 돈들이 무역 적자, 여러 번 누누이 말했죠. 무역 적자를 통해서 전 세계 그 돈들이 나갑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조 달러,
미국이 무역 적자였어요. 생으로 1조 달러가 전 세계에 나갑니다. 중국이 거기서 거의 3천억에 가까운 돈을 가져가고 베트남이 거의 1,300억 정도 가져가고 인도가 거의 뭐 1,000억 넘게 가져가고 대미 흑자를 남기는 국가들이 그 돈을 가져가요. 그리고 한국이 거의 한 700억 가까이 갖고 가고 일본이 또 그 정도 갖고 가고 그리고 유럽이 또 많이 갖고 가요. 거의 2천억 대기 갖고 가고 이렇게 그 돈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국물처럼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인도 같은 나라들은 지금 물건을 열심히 만들잖아요. 지금 15억 인구 주로 그 물건에 이런 물건에 노동이라는 부가가치를 넣어가지고 해외 특히 미국이 자본과 기술이 인도의 노동자와 결합해서 그 물건이 만들어져서 미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게 인도에서 만들어진 애플폰이 대표적입니다. 인도는 노동력만 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의 운명은 이런 무역 질서 속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미국이 이제는 모든 물건을 제조업 회기라고 하잖아요. 다 미국에서 만들 거야.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안 만들 거야 이러면 제일 크게 타격받는 나라가 인도 같은 나라들이에요. 인도는 인구가 많아요. 15억을 어떻게 먹여 살려요. 그리고 인도는 G7 국가들 이렇게 선진 국가들이 자본과 기술을 갖고 안 가면 자체 자본과 기술이 없습니다. 뭐 0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자체 자본과 기술이 없어요. 그러면 이 15억이라는 이 인구가 하루에 한 끼 먹는다고 칩시다. 이 한 끼 먹는 이 생활이 15억 문제를 해결한다는 자체가 사실 인류에 대한 지대한 이 지구에 대한 지대한 공헌이에요. 중국은 14억 인구잖아요. 중국의 14억 인구가 1인당 GDP가 12,000달러라는 거는 중국 공산당이 일당 독재니 무슨 빨갱이니 뭐 공산당 이런 걸 다 떠나서 이념적인 문제를 떠나서 14억이나 중국 인구가 굶어 죽지 않는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중국 공산당은 인류에 큰 공헌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도의 지금 정당이 인도의 지금 정치 리더가 15억이라는 인도 사람들을 굶어 죽지 않고 자기 집에서 하루 한 끼에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가는 자체가 인류에 대한 지대한 공헌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세계무역기구라는 WTO 체제하에서 결국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전 세계 개방화, 글로벌화 이런 세계 흐름 속에서 인도라는 이런 방대한 인구 규모의 저렴한 노동력과 해외 선진국가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이 돼서 그 사람들이 적어도 먹고 입는 문제가 해결이 됐고 그게 경제가 안정이 되면 인도 내부 정치가 안정이 돼요. 그리고 인도 내부의 모든 사회 안정이 와요. 여기 인도 사람들이 행복 지수도 올라가고 애기도 낳게 되고 이러면서 보통인의 삶으로서 유지가 돼요. 근데 만약에 F예요. 가설. 모든 제조업을 미국이 한다고 합시다. 옛날에는 사실은 미국이 노동력이 너무 비싸서 제조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을 안 써요. 제조업에. 이제는 로봇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로봇이라는 거는 기술이면서 자본의 개념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이 로봇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본이 있는 사람이 이제는 제조업을 하기가 또 편해져요. 로봇을 살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노동력, 사람이 일을 하니까 노동력이 싼 나라로 자본과 기술이 이전해 갔어요. 그래서 그게 아시아 기러기 편대 일원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일본,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노동력을 찾아서 갔는데 만약에 로봇이 이런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해보면 선진국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의 월급하고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본의 바운드리에 들어와 버리면 오히려 자본과 기술이 많은 나라가 앞으로는 제조업에서 위너가 되는 건데 미국이 그런 나라인 거죠.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보면 다시 제조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도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잠깐 요거 로봇 얘기는 저체두고 만약에 트럼프가 억지로라도 모든 제조업을 미국 국내에서 생산해서 모든 물가가 20-30% 올라간다고 해도 난 그 대가를 감수하면서도 제조업을 미국에서 하겠다. 이렇게 딱 시작하면 인도가 막 이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서 15억 인구가 저 뭔가 밑바닥을 이렇게 다지면서 이렇게 하자 하는데 이런 흐름이 딱 끊어버리면 제일 크게 타격받는 게 인도 같은 나라입니다.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굶어 죽을 거예요. 자, 그러면 경제가 해결이 안 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회 안정에 문제가 생겨요. 국내 전쟁도 터지고요. 쟤네끼리 싸우고 죽이고 난리 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도 무디 이런 총리 같은 사람들이 해외로 자기네 생산 과잉을
확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터지는 거예요. 국내에서 문제 해결이 안 될 때는 해외로 확장하거든요. 그러면서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로 미국이 흑자를 남겼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은 전 세계 공급 과잉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나게 생산 제조 능력이 글로벌화에 맞춰져 있는데, 다른 나라에 파는 걸로 밥상을 3개 차렸는데, 하나는 국내 사람들이 먹는 밥상, 하나는 미국이 먹는 밥상, 하나는 유럽이 먹는 밥상, 이렇게 밥상을 3개 차려서 국내 사람 한 밥상만 소비하는 거고, 2밥상은 해외 수출해서 갔는데, 이렇게 공급망이 다 자국 내, 유럽도 자국 내에 만들겠다, 미국도 자국 내에 만들겠다. 이러면 중국은 밥상을 3개 차릴 수 있는 나라인데 2밥상을 먹을 사람이 없어요. 다 버리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하나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중국 국내 사람들이 그걸 소비를 하든지, 아니면 미국에 팔던 밥상을 유럽 보고 사라고 하든지, 아니면 1대1로 국가 보고 사라고 하든지, 아니면 동남아 사라든지. 근데 유럽이 지금 미국에 팔던 이런 방대한 중국 제조품, 공산품들이 유럽에 들어올까봐 지금 관세를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중국 물건들이 막 치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전 세계 무역보호주의가 일어나잖아요. 이러니까 과거 1차, 2차 세계대전 터진 원인이 사실 이런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이 이런 제조회기 그리고 국제질서에서 미국의 역할을 이제 안 하겠다. 아까 첫 시작에 장남의 역할을 안 하겠다. 난 나만 위한 삶을 살 거야. 이러면 제일 크게 타격받는 게 인도 같은 나라들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바로 코앞에 떨어지고 기아가 발생할 거고 모든 게 무너질 거예요. 그럼 이게 악성순환이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기본이 해결 안 되면 사회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 결국에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중국도 14억 넘는 인구를 먹여 살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앞으로 될까요? 그러면 이런 국제질서 속에서 미국의 역할을 철수시키겠다 하면은 첫 번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전 세계 질서의 혼란입니다. 전 세계가 무질서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 경험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면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가 힘이 있는 자가 다른 힘이 약한 나라를 침범하게 돼요. 이게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만약에 미국이 국제질서에서 큰 형님의 역할을 안 했으면 쿠웨이트는 이라크의 한계 성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미 러시아 국토로 됐을 거예요. 미국이 전 세계 국제 질서에서 나쁜 역할도 많이 했어요. 악의 역할, 빌런의 역할도 많이 했죠. 그게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터진 배경 중에 하나가 있고, 근데 어쨌든 빌런 역할도 많이 했지만 확실한 거는 전 세계 국제 질서가 이게 가장 힘센 놈이 위에 있기 때문에 가장 힘센 놈이 어떤 철학을 갖고 이념을 갖고 그리고 규칙 기반으로 하면 밑에 있는 놈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미국이 전 세계에 던진 이념은 자유, 민주주의, 개방, 다양성 존중, 인권 존중, 문화 존중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미국을 다 좋아했던 거예요. 전 세계 미국을 다 좋아했던 거예요. 왜 미국 가면 아메리칸 꿈이 실현되고 내가 노력만 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룰 수 있고 편견도 없고 다양성이 있고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고 자유를 보장하고 이런 나라를 전 세계 싫어할 수가 없는 거죠. 전 세계 돈 있는 부자나 똑똑한 사람들이 다 미국에 유학 가고 또 미국은 전 세계 교육의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전 세계 혁신은 다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및 혁신의 발전이 주도자였죠. 영무로부터 일을 만드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주도자가 다 미국이었죠. 세계 최첨단 기술이나 세계 정보기술, 항공우주, 생명과학, 우리 인류의 모든 새로운 기술들은 다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그게 꼭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해외에서 우수한 최고의 과학자나 최고의 이런 엘리트들이 미국에 이민 가면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미국 시민으로서 그리고 또 전 세계 가장 돈이 많은 부자들이 머리가 DNA가 또 부에 강한 사람들 돈 잘 버는 다 미국 가가지고 젠슨 황, 엔비디아의 젠슨 황도 그렇고 지금 미국의 M7 기업들이 창업자들이 다 이민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일론 머스크도 이민자잖아요. 이런 전 세계 톱의 톱 이런 이제 다 가가지고 미국이 전 세계 영에서 이런 기술 혁신의 주도자가 됐고 그리고 군사력도 세계 최첨단이고 제일 강하니까 힘이 있는 나라도 마음대로 옆에 나라를 넘보지 못하고 힘으로 먹어버리는 일도 없고 규칙 기반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특히 미국의 문화를 좋아합니다. 미국의 문화는 애기와 어른도 완전히 공평하게 대화를 할 수 있고 회사 문화도 굉장히 대등하게 공평하게 모든 편견이 없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이런 민주주의적인 이런 문화 그래서 전 세계 대중문화, 영화, 음악, 패션
이런 것들이 다 전 세계에 엄청나게 세계의 흐름을 영향 미쳤고 주도를 해왔고 또 전 세계가 그런 미국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많은 사회가 더 민주화되고 더 개방화되고 더 이런 세상으로 갔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말한 것들이 다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이런 국제 질서에서 역할을 안 하겠다면 그 질서를 누군가가 대체를 해줬는데 지금 대체할 국가가 없어요. 왜 없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능력이 안 돼서거나 두 번째는 능력이 된다 해도 미국처럼 그렇게 장남 역할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중국, 사람들이 중국을 생각하잖아요. 이미 GDP가 세계 2위잖아요. 그럼 중국이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국은 14억이라는 인구가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아직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중국이 주도적으로 장남의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하고 싶어도 역부족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전 세계의 장남의 역할이 국제 질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려면 장남의 역할이 필요한데 이게 모든 리더는 희생이 우선이에요. 우리가 하다못해 가족에서도 그렇잖아요. 한 가족에서 가장이 희생을 제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조직에서도 리더가 가장 희생을 많이 해야 돼요. 리더가 가장 많이 공헌을 해야 돼요. 리더라는 거는 리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반대말로는 희생을 가장 많이 해야 되고 가장 대가를 치러야 된다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전 세계 국제 질서 속에도 똑같은 거예요. 이 질서소에 이 장남의 공백이 생기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세계 질서는 힘의 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힘 있는 자가 옆에 나라를 침범하고 힘 있는 자가 힘으로 누르면서 강제로 내 물건 사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결국 힘 있는 자가 여기를 못 지나가. 영해는 다 공해잖아요. 거기 힘 있는 자가 가서 야, 여기 지나갈래? 물류가 막힐 거고 지나갈래? 돈 내. 보험이 내. 우리가 마치 동네에서 깡패가 보험이 받듯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세상에 혼란이 오고 전쟁이 나고 쟤네끼리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서의 공백이 생겨버리는 거죠. 국제 질서의 공백이. 그리고 미국의 기술이나 핵심들이 결국 밖으로 안 나가버리면 미국이 지금 중국에 이런 거를 첨단 기술이나 첨단 과학 이런 기술 무역이나 이런 걸 안 하잖아요. 이게 못하게 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결국은 중국이 그 기술을 빨리 배워가지고 오히려 미국보다 가성비 더 빠르게 만들기 때문에 역으로 자기들한테 위협이 될까 봐 안 하는 건데 결국 이건 인류의 발전에는 후퇴가 되는 거죠. 이게 모든 기술을 개방했을 때가 가장 모든 세계인들이 개방된 정보를 똑같이 받았을 때 창조가 전 세계 균등하게 일어나는데 미국에서 기술이 내려 안 오게 되면 혁신이 늦어지겠죠. 인류의 발전이 늦춰지겠죠.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이 서로 영향 주면서 예를 들면 종교별로 자기네 종교가 최고라고 하잖아요. 이슬람교, 기독교 전 세계 종교가 많잖아요. 근데 걔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기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할리우드는 전 세계 모든 문화를 거의 지배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이런 개방된 문화를 접하면서 많은 이슬람교나 이런 사람들한테 세계를 보는 눈을 다르게 하고 편견도 없애고 이런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막히고 안 나가면 지금 중국에서는 이제는 할리우드 영화를 상영하는 걸 제한하거든요. 숫자를. 그럼 중국 사람들이 미국 문화를 덜 보게 될 거고 결국 점점 더 중국 문화를 보게 될 거고 그냥 점점 중국 문화 속에 이렇게 시야가 점점 더 빠지게 되고 머리가 점점 한 곳으로 더 집중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렇게 개방되고 오픈하면 저쪽 나라 문화도 보면서 세상이 이런 것도 있구나. 세상이 이렇기도 하고 나면 서로 편견이 이렇게 없어지면서 전 세계가 좀 더 개방화되고 좀 더 오픈되고 전 세계가 좀 더 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막히면은 각자 국가들이 점점 자기 이런 데 빠져버리는 거죠. 각 국가별로. 그럼 소통이 더 줄어들고 공동한 문화가 없으면 더 싸우게 되죠. 점점 더 편견이 깊어지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세계는 한마디로 혼란 속에 갈 수밖에 없고요. 또 미국이 전 세계 중앙은행 역할하고 전 세계 기초통화 달러 결제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는 통화가 미국 달러가 이제 국제 결제에서 거의 역할이 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왜 무역이 줄어들잖아요. 전 세계 무역이 대폭으로 축소되면 달러 결제가 줄어들고 미국이 또 이제는 무역 균형하겠다, 적자를 안 하겠다 이러면 달러가 해외 나가는 게 적을 거고 그럼 다른 나라는 돈을 뭘로 보죠? 중국은 산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걱정 안 하는데 인도 같은 나라들, 베트남 같은 나라들 이런 이제 이머징 국가들이 이제 막 시작한 나라들은 산업 기초가 없기 때문에 돈을 어디서 벌죠? 뭘로 보죠? 기아가 엄청나게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세상에 앞으로 20, 30년 혼란 속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질서가 우리가 익숙하던 세상은 끝났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장남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무질서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각자 도생,
춘추 전국시대 이런 시장의 질서가 크게 변합니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어떤 세상이든 그 시대에서 흐름이 있고 난세 영웅이란 말이 있잖아요. 난세 영웅. 난세 속에서 영웅이 발생합니다. 영웅이. 이 말로 우리가 모든 개인과 기업인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면은 난세지만 기존 질서가 무너뜨린다는 반대말은 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토양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또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진다 뜻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 30년, 길게는 50년 이제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장남이 없는 각자 도생의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고민해야 돼요. 제가 세 가지를 드릴 건데 하나는 난세의 기회가 많다. 기회라는 단어 키워드를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새, 시대의 흐름을 말합니다. 그 시대에 에너지가 있어요. 그 시대의 에너지.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 그랬잖아요. 내일 평생을 우리 부모처럼 더 부지런할 사람이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자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엄청 힘들게 살았고 엄청 노력했는데 맨날 배고프고 맨날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공은 어떤 한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거를 우리 부모 세대가 이미 너무 잘 알려줬어요. 여러분 또 여기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나는 내 노력으로 성공해야 돼.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알든 모르든 캐치했든 못했든 여러분 성공은 100% 시대의 운명이 있었어요. 제가 한강의 기적이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해서 부분도 있지만 분명하게 그때 당시의 시대적 운명이 한국에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때 중국이 문화대혁명을 하지 않았고 중국이 지금처럼 경제에만 올인했으면 maybe 한강의 기적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적 운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새라고 한자로 새. 그러면 내가 옛날에 똑같은 힘을 써도 이 새의 힘이 나한테 시대에서 에너지가 오면은 내가 10배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은 이 새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새. 그리고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관세 전쟁하고 난리 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 유튜브에서 미국의 관세 전쟁에 대한 본질을 풀어드렸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지? 트럼프하고 협상하고 싶어도 협상을 못 하잖아요. 왜?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내일에 저렇게 얘기하고 모레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사람하고 협상을 어떻게 해요? 지금 일본이 미국하고 협상하고 한국이 이번 주에 미국과 협상하고 미국이 15개 국가하고 협상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읽어야 됩니다. 트럼프가 왜 이렇게 하는지. 트럼프는 이분이 뭐 삼국지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전략이 분명하게 있어요. 먼저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리게 해요. 혼란에 빠뜨린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혼란 속에서 사람들이 머리가 멍하잖아요. 뭐가 뭔지 안 보이잖아요. 이런 틈을 당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전략을 제안을 해요. 그리고 마치 상대방한테 이런 호의를 베푼 것처럼 하고 자기의 최종의 목적을 끌어내요. 이게 트럼프의 전략입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늘 말했지만 중국은 생산하고 미국은 샀어요. 미국은 시장이고 중국은 생산했어요.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가요. 미국 트럼프 정부 1기 때 2018년에 1기 때 관세 전쟁 중국만 딱 때렸어요. 그래서 공구망들이 원래는 중국에서 다 만들어져서 중국에서 딱 미국 가면 되는데 두 나라 무역으로 하면 게임이 끝인데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딱 25% 때려버리니까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물건이 비싸지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주변 국가로 흩어지기 시작해서 그게 동남아로 갔어요. 북미는 멕시코 갔고 뭐 일본이나 한국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장국을 통해서 미국에 물건 갔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트럼프가 이기 왔잖아요. 모든 나라에 때려요. 그러면 굳이 인도 갈 필요 없고 굳이 베트남 갈 필요 없고 굳이 멕시코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나라들이 앞으로 큰 일이 기아가 발생할 거고 인도 같은 나라들은 먹는 문제가 바로 코앞에 터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누누이.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한 가지 불변의 진실은 아무리 트럼프가 난리쳐도 전 세계 수요는 단기간에는 정해졌잖아요. 사람 먹고 사는 게 딱 그날에 내가 관세 전쟁한다고 안 먹어요? 관세 전쟁한다고 안 입어요? 관세 전쟁한다고 내 필요한 걸 안 써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 수요는 정해졌어요. 우리가 함수, 수학에서 함수로 말할 때 수요 변수는 딱 정해졌어요. 수요는 안 변해요. 지금 뭐가 발생했어요? 공급이 문제가 터졌어요. 두 개면 하나 물류.
지금 미국이 물류에서 중국을 차단하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공급을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단기간에 공급을 못해요. 공급망이 하루아침에 미국에 만들어져요. 트럼프 4년 이내에 만들어진다는 건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지금부터 만들어가면 10년? 한 이렇게 걸릴 거예요. 그럼 트럼프 이거 모르겠어요? 트럼프 자문단이 모르겠어요?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기에는 이 수요가 딱 정해상에서 공급이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이 공급의 불균형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죠. 키워드가 기회다, 첫째. 이 기회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공급의 불균형을 해결한 사람은 이 난세에 엄청난 부자가 될 겁니다. 두 번째, 그럼 새가 뭐냐? 이 시대의 에너지가 뭐냐? 시대의 에너지. 자, 시대의 에너지는 관세 전쟁이라는 게 뭐죠?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 비용을 때린다는 거예요. 비용을 트럼프가 높인 거예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거 외에는 관세를 때리고 싶어도 못 때려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서비스업이 있어요. 서비스업이 엄청 커질 거예요. 하다못해 이런 서비스업이 나올 거예요. 중국을 예를 들면 중국 기업인들한테 미국에 보내던 물건들을 다른 나라에서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미국에 수출하던 중국 기업인들은 다른 나라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미국에 딱 맡겨버리니까 그 물건은 어느 나라인가는 팔아야 돼요. 예를 들면 유럽을 정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기업인은 바로 유럽에 컨설팅 하는 사람을 찾을 거예요. 아, 유럽 시장은 내가 할 건데 어떻게 해야죠? 그러면 그 사람은 원래 올해의 서비스가 1,000건이었는데 미중 관세 전쟁이 터지면서 이 사람은 올해 비즈니스가 2,000건이 발생할 수 있어요. 컨설팅 자문료만. 예를 들면 일본을 지금 실제 발생해서 일본을 생각 안 했는데 그럼 내가 일본을 나가야 되겠지? 그럼 일본의 전문가를 찾을 거예요. 평소에는 일본에 원래 물어본 사람도 없었어요. 자문이 필요 없었어요. 일본의 전문가가 매일매일 몇십 건씩 자문을 받을 수가 있죠. 이런 서비스. 근데 이런 서비스는 관세가 없습니다. 관세 없는 산업이 앞으로는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 기회를 줬고 쇠라는 시대적 에너지를 줬죠. 마지막에는 이걸 다 합한 게 영향력이라는 자산입니다. 여러분, 트럼프한테서 뭘 배워야 되는지 아세요? 트럼프를 뭘 잘하는지 아세요? 영향력 자산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입니다. 쓰고 있는 책이에요. 제가 책을 여러 번 얘기해서 아직도 시장이 안 나와서 죄송한데요. 지금 출판사도 지금 난리 났는데 어쨌든 지금 영향력 자산이 키워드입니다. 제 책에. 근데 영향력 자산이 키워드예요. 트럼프는 영향력 자산에서의 세계 최고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관세 전쟁을 갔다가 이 사람은 자기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 데서의 세계 최고 선수예요.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자기 영향력 자산을 키우냐면 어떤 문제를 팍 만들어버려요. 폭탄을 팍 던져요. 그래서 사람들 막 헷갈려하고 어떻게 하지? 이럴 때 트럼프는 구세주로 나타나요. 자, 지금 그래서 관세를 이거 말도 안 되게 중국이 245% 관세, 세계 이렇게 웃긴 일이 없어요. 이 사람이 모르겠어요. 모든 나라의 관세를 베트남 46%, 이머징 국가의 그 40% 이상 다 때려버렸고 동맹국이 한국에 25, 일본에 24 이렇게 다 동맹국 다 때려버렸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미친 짓이고 웃기는 일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전 세계 혼란을 조장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뭐 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구세주로 나오는 거죠. 자, 우리 같이 얘기해보자. 그래, 네 말 내가 들었어. 자, 요렇게 하자. 요렇게 자기가 해결사로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 세상의 질서의 모든 걸 자기가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 주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영향력을 더 키워요. 요즘에 투자하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지금 트럼프를 안 읽으면 트럼프라는 사람 매일 무슨 생각하는지,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건지 지금 모든 미디어, 모든 유튜브, 모든 TV, 매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트럼프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 영향력 자산을 키워가요. 자, 그러면 영향력 자산이 이렇게 크면 오는 게 뭐예요? 부예요. 부. 예를 하나 들게 트럼프가 지난번에 관세를 90일 유예 발표하잖아요. 그 전에 자기 트윗에다가 자기 주식을 이름을 적어놔요. 지금은 주식을 사기 좋은 때다. 이러고 자기 기업의 주식 코드 이름을 그다 적어놨어요. 순수 그거만으로 200억을 벌었어요. 200억. 논리가 이렇습니다. 영향력 자산이 관계 자산이 될 거고 관계 자산이 성과 자산으로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향력 자산을 활용해서 성과 자산을 200억 매출을 만들어낸 거예요. 또 이 사례 가장 좋은 사례가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전 세계 팬이 2억 명이 넘어요. 자, 이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해요. 2억 명 중에 10%만 관심을 보여주면 2천만 명이 관심 보여요. 그 중에서 1,000만 명만 사주면 돼요. 예를 들면
테슬라 핸드폰을 스마트폰 만들었어요. 그러면 2천만이 관심을 보일 거예요. 그중에 1,000만만 사주면 얼마예요? 100만 원씩 1,000만 얼마예요? 1조 달러 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출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성과자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걸 가장 세를 만들고 문제를 조장시켜서 거기서 사람들이 모두 주목이 왔을 때 그걸 에너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영향력 자산을 거기서 팍 터뜨려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영향력의 자산의 극대화해서 성과자산으로 오게 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20, 30년, 50년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할 거는 이겁니다. 이제는 영향력 자산을 키우지 않으면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것 같은데 모를 것 같다 이런 상황일 거예요. 왜냐면 제가 유튜브가 길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책을 통해 여러분들과 만날 거고요. 또 책을 읽어도 사람이 이해하고 이런 것도 각자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화시키는 작업은 제가 시대의 멤버십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만날 겁니다. 그래서 시대의 멤버십 관심 갖게 봐주시고요. 여기서 공지가 나갑니다. 시대의 멤버십 1차 모집은 내일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한동안 모집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고요. 제가 이걸 뭐 광고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이 혼란의 미래 20, 30년을 기회를 어떻게 읽고 그리고 이 새를 우리가 어떻게 나의 에너지로 전환시키고 그 속에서 나의 영향력 자산을 키워가면서 시대적 위너가 될 것인가 이거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저의 시대의 멤버십에 오든 안 오든 저는 이것이 시대적으로 안유아한테 준 시대적 사명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이 시대적 흐름을 먼저 읽고 시대적 흐름을 내다본 사람이 불을 거머쥔다. 이것을 내가 그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이 과정에 동참해 주시면 여러분과 저 모두가 위너가 될 것입니다. 안유화가 위너가 된다는 거는 그 전제가 여러분이 위너가 되어야 된다 말하고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위너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위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으로도 만나는 거고 또 이런 과정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일까지니까요. 마지막 기회 꼭 잡으시고요. 오늘도 제가 감사드릴 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지난번 동영상에 이렇게 지표책을 많이 쏴주셨는데요. 최정민님, 그리고 금옥님, 변화와 해안님, 박종숙님, 윈한국님 지표책 쐈을 뿐만 아니라 또 너무 좋은 말씀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힘이 되고요. 제가 늘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